탑승권에 SSSS라는 글자가 있으면 걱정해야 하나요?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건 뭘까요? 비행기에 제일 먼저 탑승해야 할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대부분의 비행기에 파란색 좌석들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에 수수께끼는 없어요. 항공사들은 이 색상에 진정 효과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색상을 선택해요. 이 색은 승객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심지어 제일 많이 긴장했을 비행기 승객들도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또 다른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얼룩, 먼지, 긁힌 자국은 진한 파란색 원단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탑승권을 공공장소에 버리지 마세요. 여기에는 이름과 마일리지 번호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향후의 예약을 확인하고 좌석을 변경하거나 심지어 항공편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탑승한 비행기 표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으로 가지고 가서 종이 분쇄기로 파쇄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탑승권에 SSSS나 S라는 글자가 보이면 추가 보안 검사를 준비하세요. 이 문자 대신 체크업한 무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표시가 있으면 휴대 수화물도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을 2차 보안 검색 대상자로 뽑을까요? 일부 기준은 편도 예약이나 현금 지불을 한 경우예요. 경우에 따라 선발은 완전 랜덤으로 돼요. 보세요. 게이트가 열렸고 탑승이 시작됐어요. 잠깐만요. 어디로 뛰는 거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경험이 많은 세계 관광 여행자들의 팁은 항상 마지막에 탑승한다예요. 우선 줄 서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탑승교와 통로에 사람들이 더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죠. 어차피 아무도 여러분의 자리를 뺏진 않을 거니까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부피가 큰 휴대용 가방이 있다면 마지막에 탑승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좌석에 도착할 때쯤 머리 위에 모든 빈 공간이 차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가방은 결국 비행기의 다른 곳에 넣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승객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짐을 찾으셔야 할 거예요. 이런... 이착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은 보통 화장실 문에 작은 스위치를 밀어요. 이게 열려서는 안 될 때 열리는 걸 방지해주죠. 마찬가지로 승무원은 누군가가 안에 있을 때 문을 쉽게 열 수 있어요. 보세요. 화장실 표지판을 들어 올리고 손잡이를 잠금 해제 위치로 이동하기만 하면 돼요. 조종사들은 난기류를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건 상승기류예요. 대부분의 경우 난기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불과 몇 미터 아래밖에 내려가지 않아요. 조종사들이 승무원들에게 앉으라고 할 정도로 난기류가 강하다면 비행기는 3에서 6미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가장 극단적이고 주먹을 꽉 쥐게 하는 난기류는 아주 희귀해요. 하지만 상승기류는 폭풍 또는 기타 날씨 현상의 일부로 위로 이동하는 큰 기단이에요. 조종사들은 밤에 레이더로 상승기류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거기에 충돌할 때 시속 804km의 속도로 거대한 과속 방지턱을 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상승기류는 또 항공기를 위험한 고도로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요. 현대 비행기에는 항로의 다른 비행기, 산, 그리고 다른 고형의 물체를 탐지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요. 다른 비행기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조종석에서는 운행 중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8km 가까이 다가오면 같은 목소리가 조종사의 방향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비행기는 이착륙하는 동안에도 하나의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두 엔진이 동시에 고장난 적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비행기가 하늘에서 바위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조종사들은 착륙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데 최대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객실이 가압되는 방식은 여러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은 달고 짠 걸 맛볼 수 있는 능력을 30% 잃게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 기내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맛을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이건 항공음식 공급업체들이 요리하는 음식에 여분의 소금과 향신료를 첨가하는 주요한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에요. 과학적인 설명도 있겠지만 어떤 신비한 이유로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게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행 중에 들리는 띵 소리에는 각각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이륙 직후 보잉 하는 것은 착륙 기어가 들어가고 있음을 나타내요. 3번의 연속적인 띵 소리는 한 번의 띵 소리보다 더 긴박함을 의미해요. 높았다가 낮아지는 벨소리는 승무원들에게 비행기의 다른 부분에서 동료들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려줘요. 차임벨이 3번 낮게 울리면 전방에 심각한 난기류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승무원들은 식사 카트를 치우고 자리를 잡고 안전벨트를 매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겁을 잘 먹는 승객이라면 객실 가운데에 있는 좌석을 선택하세요. 난기류는 대부분 실내의 앞뒷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날개 위에 있는 가운데 부분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다른 식사를 먹어요. 이런 조치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두 조종사가 같은 요리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경우 누구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만약 여전히 같은 요리를 먹고 싶어하고 다른 걸 먹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조종사들이 동시에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한 조종사가 그 요리를 먹고 몇 시간 후에도 여전히 괜찮다면 다른 조종사도 자신의 식사를 용감하게 먹을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장소에 대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요, 변기가 아니에요. 화장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승무원들은 머리 받침대, 좌석 주머니, 쟁반 테이블, 그리고 안전벨트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해요. 실험 결과 모든 안전벨트의 3분의 1에 효모와 곰팡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대부분의 쟁반 테이블은 박테리아로 덮여 있어요. 좌석 주머니도 아주 불결해요. 하지만 그중 머리 받침대가 제일 더러워요. 대부분의 경우 승무원들은 비행 중에 그것들을 바꾸거나 소독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기장이 몇 가지 서류 작업을 끝내고 있다고 안내한다면 그건 비행 일정을 수정하느라 바쁘거나 지상 직원이 비행 일지를 준비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건 여행의 공식 기록이 들어있는 일지예요. 일부 비행기들, 특히 장거리 비행을 하는 비행기들은 승무원들이 한숨 잘 수 있는 비밀 침실이 있어요. 승무원 휴게실이라고 불리는 이 침실은 비행기의 뒤쪽이나 조종실 뒤에 위치해 있어요. 이러한 칸에는 승무원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한 침대가 10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비행기 창문은 고속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초강력 플렉시 글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또 창문은 특수한 방법으로 모양이 나 있어서 객실 내부에 더 높은 압력이 창문을 항공기 본체에 밀어붙여요. 다시 말해서 비행기 창문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옛날 옛적에 비행기 창문은 사각형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창문의 모서리에 축적된 압력은 궁극적인 약점이 되었죠. 즉, 각각의 사각형 창문에 4개의 약한 곳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높은 고도에서 오는 엄청난 압력으로 쉽게 박살나게 했어요. 다행히 비행기 창문을 둥글게 만든 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이러한 모양은 압력을 분산시키고 균열 또는 기타 손상의 가능성을 줄여줘요. 비행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또는 1000시간의 비행 시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번개에 맞아요. 오늘날에는 완전 안전해요. 전하가 그냥 비행기의 알루미늄 껍데기를 통과해요. 비행기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죠. 하지만 비행기가 번개에 맞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발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나요? 비행기가 구름을 통해 날고 있을 때 동체와 공기 사이의 마찰이 정전기를 발생시켜요. 가끔 그게 번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다들 휴가 좋아하시죠? 하지만 특히 무게와 수화물 공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짐으로 뭘 챙겨갈지 알아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집을 떠나 모험을 하면서 휴가, 쇼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돌아올 때 여러분이 모은 모든 기념품들을 위한 여분의 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너무 많은 무게나 부피가 쌓이면 항공사로부터 보기 좋게 상당한 비용을 청구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편하게 있어도 돼요. 여러분은 그냥 휴가 예약에만 집중하세요.
저희가 다음과 같은 편리한 여행 팁으로 짐을 관리해 드릴 테니까요. 분명히 옷이 짐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대부분의 항공사 기준으로 국내 여행에는 가방 1개, 그리고 장거리 여행에는 가방 2개까지 허용됩니다.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특히 겨울에 휴가지에서 멋을 부리려고 계획한다면요. 하지만 그게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속옷을 뒤집어 입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여기서 핵심은 짐을 어떻게 현명하게 꾸리느냐 하는 거예요. 우선 각 아이템들을 어떻게 둘둘 말지 고려해보는 게 좋아요. 여행용 가방에 옷을 보관하는 가장 공간 효율적인 방법은 각 물건을 말아두는 거예요. 옷을 여러분이 캠핑 갈 때 가져가던 침낭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압축된 커버에 비해 너무 두꺼워 보였지만 인내심만 있다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꽉 말아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옷과 씨름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요. 셔츠, 바지, 그리고 깔끔하게 가방에 넣을 다른 모든 것들을 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옷가게 선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요. 그러고 나서 비교적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이 되었을 때 그걸 단단하게 말아주세요. 이제 작은 옷 뭉치들이 준비됐으니 가방에 챙겨 넣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보시라, 여유 공간이에요. 자, 휴가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 모두가 경험해봤을 거예요. 호텔 침대에 여행 가방을 두고 열어봤는데 토네이도가 가방을 덮친 듯이 모든 옷이 펼쳐지고 흩어져 있어요. 짐은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휴가 목적지까지 힘든 여정을 거쳤어요. 공항 터미널을 통해 끌려다니고 수화물 처리원들이 이리저리 던졌고 기내에서 난기류가 일어나는 동안 앞뒤로 흔들렸죠. 간단한 문구류인 고무줄이 옷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옷을 말았으니 펼쳐지지 않도록 고무줄 2개 정도를 둘러주세요. 이건 여러분이 옷을 하나로 함께 말고 싶을 때 특히 멋진 팁이에요. 아마도 여러분이 휴가지에서 멋지게 입고 싶은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청청 패션이 있을지도 몰라요. 전처럼 옷을 접은 다음 이상적인 의상에 다양한 아이템들을 서로 겹겹 쌓아 올리세요. 그걸 하나로 말아서 고무밴드를 사용해서 함께 묶어주세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미리 그날그날의 복장을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옷을 개는 걸 선호할 수도 있어요. 특히 비즈니스 셔츠나 바지라면요. 운이 좋네요. 거기에 대한 유용한 팁도 준비되어 있어요. 각각 아이템들을 개별적으로 접는 대신 모든 아이템을 서로 겹쳐 놓을 거예요. 셔츠와 웃옷부터 시작해서 셔츠의 목 부분을 가운데로 유지하면서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번갈아 겹쳐주세요. 모두 평평하게 펴질 때까지 바지와 작은 물건들까지 깔아보세요. 바지를 가운데에 있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선물처럼 깔끔한 보따리가 될 때까지 셔츠가 겉이 되게 하면서 아이템 자체를 서로 접기 시작하세요. 보따리를 가방에 똑바로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짐 공간을 절약하고 싶나요? 속옷과 양말은 원래 칸에 넣는 대신 짐의 나머지 부분에 사용 가능한 빈 공간이나 틈에 넣어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 모자를 갖고 갈 계획이라면 모자의 안쪽은 양말을 보관하기에 좋은 공간이 되죠. 이건 핸드폰 충전기나 넥타이 같은 다른 작은 짐에도 적용돼요. 하지만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넥타이와 벨트를 짐 위에 옷에 평평하게 놓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한정된 짐 크기를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 2주간 여행 동안 휴대용 가방 하나가 다라고 하면 여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옷을 보관할 압축팩을 준비하세요. 이 백이 여러 벌의 옷을 작은 노트북 가방 크기로 압축해 줄 거예요. 짐 쌀 옷을 접어 압축팩에 보관하세요. 8개에서 10개의 표준 옷 아이템이나 몇 개의 부피가 큰 옷 아이템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백을 다 채운 후에는 밀봉한 후 내장된 한 방향 압력 벨트를 통해 공기를 눌러 빼내주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걸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여러분은 옷 말기 달인이 되어 있겠죠? 또는 압력을 주기 위해 무릎을 쓰세요. 이 압축 가방들을 2개에서 4개 정도 표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있을 텐데 이건 수화물로 보내지 않고 돈을 절약하고 싶을 때 특히 유용해요. 그리고 베갯잇에 모아두면 더 많은 옷을 갖고 탑승할 수 있어요. 이 팁의 가장 좋은 점은 비행 중에 머리를 얹을 수 있는 편안한 베개 역할도 겸한다는 거예요. 만약 공간이 좀 더 있다면 물건을 정리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포장용 큐브를 쓰는 거예요. 압축 가방만큼 공간 효율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많은 여행자들이 더 깔끔하고 잘 정돈된 짐 싸기를 위해 그걸 선호해요. 바지 종류와 상의 종류처럼 옷이나 의상을 종류별로 구분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대부분의 온라인 소매 서비스와 여행 및 캠핑 매장에서 포장용 큐브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상의 신발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포장용 큐브도 있어요. 신발이 짐에서 차지할 공간을 압축할 수 있고 깨끗한 옷에 신발이 닿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웃옷에서 발냄새가 나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만약 여전히 모든 물건들을 여행 가방에 넣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추가 비용 없는 추가 무게를 위해 쓸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더 있어요. 가장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레이어드해 입을 차례예요. 부피가 큰 물건들을 모두 골라 가능한 한 많이 입으세요. 바지 안에 반바지를 입거나 스웨터, 재킷, 코트 같은 겨울옷을 여러 겹 겹쳐 입을 수 있어요. 땀이 조금 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항과 비행기에는 에어컨이 잘 되어 있고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는 항상 몇 겹의 옷을 벗을 수 있어요. 적어도 구름 속에서 진짜로 추워지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은 있겠네요. 그 모든 옷을 겹겹이 껴입고 싶지 않다면 무료로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가방이 있어요. 공항 내 아무 면세점에서 면세 가방을 사세요. 다음번에도 쓸 수 있게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분의 물품을 모두 면세 가방에 보관해 추가 비용 없이 비행기에 갖고 타세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공사에서 허용되고 있는 표준 7kg의 여행 가방에 실제 무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요. 가방 자체 무게만으로도 종종 2에서 3kg까지 나갈 수 있어요. 가방만으로도 무게를 많이 차지하죠. 그러니 가방을 살 때 얼마나 무거운지도 고려하세요. 가벼운 가방을 선택하면 가져가고 싶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요. 이 유용한 팁들 중 몇 가지를 고수하면 짐 넣을 자리도 충분할 거고 휴가 때 쓸 여윳돈도 더 많아질 거예요. 즐거운 비행하세요. 비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예요. 하지만 비행기를 자주 타는 분들조차도 비행기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에서 맨발은 안 돼요. 항공여행의 가장 큰 금지사항 중 하나입니다. 불쾌한 냄새에 대한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죠. 수백 명의 승객이 한꺼번에 신발과 양말을 벗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 바닥은 매우 더러워요. 전염성 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맨발로 통로를 걷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앞선 승객이 지나간 자리에는 먼지가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화장실 바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발의 자유가 필요하다면 신발을 벗더라도 최소한 양말은 신으세요. 또는 가벼운 슬리퍼를 가져가세요. 기내에 가압된 공기는 습도가 약 20%에 불과한 사하라 사막과 마찬가지로 건조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 후에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습기를 여러 대 설치해 수분을 공급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습기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항공사에 많은 비용이 들어요. 또한 비행기의 기체는 대부분 알루미늄과 기타 금속으로 만들어져 습한 공기는 부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보습제를 지참해서 비행 중에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항상 트레이 테이블을 고정하고 이착륙 중에는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비상대피 시 여러분과 다른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조치예요. 또한 이착륙 시에는 좌석을 똑바로 세운 자세를 유지하세요. 우선 좌석이 뒤로 젖혀져 있으면 뒤에 앉은 사람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비상시 대피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어요. 또한 뒤로 많이 기울어질수록 비상착륙 시 안전벨트 자세를 취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이착륙 중이나 착륙 직후에는 잠을 자지 않도록 하세요. 우선 건강에 좋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비행 단계에서 기내 기압이 매우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이는 차례로 귀의 기압에 영향을 미치죠. 이 시간 동안 하품을 하거나 침을 자주 삼키는 등 긴장을 풀고 귀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껌을 씹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잠을 자고 있으면 이완을 할 수 없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물론 안전 문제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고는 이착륙 중에 발생해요. 이 단계에서 잠을 자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의력과 의식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음 권장사항은 미국 환경보호국 EPA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 기관에 따르면 기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차나 커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은 병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일반 수돗물이에요. 그리고 비행기의 물탱크는 오래돼서 박테리아가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2004년에는 물 샘플의 12% 이상에서 해로운 박테리아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도 기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절대로 혼자서 커피나 차를 따르지 마세요. 승무원은 붐비는 비행기의 복잡한 통로에서 이러한 작업을 처리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실수로 본인이나 다른 승객에게 화상을 입히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에서는 콜라를 주문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기내 기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발생해요. 명백한 이유로 승무원은 거품이 가득한 컵을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컵의 절반만 채우고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르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통풍구를 열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세균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비행기는 고품질의 공기 필터가 장착돼 있어 공기 중 세균을 99%까지 잡아내요. 따라서 기내에서는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트레이 테이블은 꼭 닦아두세요. 화장실 문 내리기 버튼보다 8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는 기내에서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창가 좌석에 있는 경우 창문에 머리를 기대는 것도 피해야 할 행동이에요. 누가 먼저 자리를 차지했는지 알 수 없고 어쨌든 유리에 세균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내에서 뒷굽이 없는 샌들과 하이를 신지 않기로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매우 심각한 안전상의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유형의 신발은 항공기에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요. 하이를 신었을 땐 대피 시 승무원이 비상 슬라이드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하이를 두고 가셔야 돼요. 하이힐은 미끄럼틀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맨발로 비행기에서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아니요. 대신 밑창이 단단한 튼튼한 신발을 신으세요. 이렇게 하면 신발 없이 뜨거운 활주로나 잡초밭에 서 있을 일은 없을 거예요. 머리 위 칸에 무거운 물건을 넣지 마세요. 난기류가 심할 때는 물건이 내부에 고정되지 않을 수 있고 물건이 떨어지면서 승객과 다른 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어요. 따라서 머리 위 칸에 물건을 넣는 것이 어렵다면 옆 좌석이나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좋아요. 하드 랜딩에 대해 조종사를 탓하지 마세요. 악천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의도적인 것일 수 있어요. 활주로가 물이나 눈으로 덮여 있는 경우 비행기는 수증을 깨트리고 수중 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세게 착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윤활유 역할을 해서 비행기가 제동이나 다른 어떤 제어에도 반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슬라이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나쁜 생각이에요. 몇 시간씩 재현될 수 있고 손상되지 않은 슬라이드를 다시 컨테이너에 포장하는데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더 빨리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착륙 시 창문 가리개를 열라는 승무원의 지시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승무원이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을 평가해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 한 출구 바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승무원은 승객을 다른 출구로 안내해요. 스프레이형 데오드란트나 면도크림은 비행 중 폭발할 위험 때문에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휴대 수화물에 넣지 마세요. 스틱형 데오드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또한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에 넣어서는 안 돼요.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하려면 용량이 2만 mAh를 넘지 않아야 돼요. 또한 비행 중에는 불이 붙을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리튬 배터리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배터리는 기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꽤 많은 화재의 원인이었죠. 공항 스캐너는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반면 공항 직원들은 특수 복장 없이는 스캐너 근처에 머물 수 없어요. 수화물 스캐너 옆을 지나갈 때도 위험은 최소화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기내에서 바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세요. 분명 다들 잘 하실 테지만요. 또한 절대 혼자서 비행기에 착륙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농담 아니에요. 영화에서 조종사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비행기를 착륙시키지 못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죠. 그때 아주 숙련된 주인공이 게임을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천재적이고 실제 항공기 모델과 100% 일치하는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좋아하고 지상의 모든 지시를 따를 준비가 된 사람이라도 스트레스라는 단순한 측면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역사적으로 조종사가 무력화된 후 아마추어가 소형 개인 비행기를 착륙시킨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조종사가 아닌 사람이 상업용 여객기를 착륙시킨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영화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팝콘 한 팩을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튀지 않은 작은 알갱이가 남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에 이 알갱이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윗부분에 작은 구멍 보이죠? 접시 위에서 이 팩을 흔들면 모든 알갱이가 구멍 밖으로 떨어질 거예요. 접착 메모지는 아래가 아니라 옆쪽으로 떼어내는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종이가 평평하게 유지되면서 종이의 아랫부분이 굽혀지지 않으니까요. 바나나의 껍질을 끝에서부터 벗기면 꼬투리 부분이 찌그러지지 않을 거예요. 냄비의 구멍은 벽에 걸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프를 만들 때 이 구멍에 숟가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테이크아웃용 종이 용기를 열어서 내장의 종이 벽이 식탁 위에 평평하게 놓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펼치기만 하면 아주 간편하고 유용한 접시를 만들 수 있고 뜨거운 음식은 더 빨리 식게 될 거예요. 오렌지의 껍질을 벗기는 쉬운 방법은 오렌지의 밑부분과 끝부분을 자른 다음 가운데를 절반으로 자르고 과일을 여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행용 베개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U자형 쿠션의 양쪽 끝이 앞으로 향하게 베개를 쓰죠. 이 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아치가 턱 아래에 있어야 하고 양 끝이 뒤를 보게 만들어야 하죠. 베개를 이렇게 놓으면 목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낮잠도 푹 잘 수 있을 테고요. 천장 선풍기에는 겨울용과 여름용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먼저 선풍기의 스위치를 찾으셔야 해요. 겨울용으로 전환하려면 위로 올리고 여름용으로 전환하려면 아래로 내려주세요. 여름용에서는 선풍기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고 겨울용에서는 공기를 위로 빨아들입니다. 방이나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고 그 후에야 들어가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안에 계시다면 먼저 나오세요. 이 간단한 규칙은 충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식당과 카페에는 항상 이쑤시개가 식탁 위에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 후 즉시 이를 쑤시는데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르고 교양 있는 방법은 화장실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입에서 남은 음식을 제거하는 것이죠. 위에 작은 구멍을 만들지 않고 쓰레기 봉투를 묶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얇은 끈을 함께 묶지 마세요. 봉투 끝을 잡아서 매듭을 만들고 그 끈을 매듭 주변에 감아주시면 봉투가 단단히 봉인될 거예요. 운동화를 건조기에서 제대로 말리기 위해서는 끈을 함께 묶은 다음 끈 끝이 건조기 밖으로 나오게 한 뒤에 운동화를 건조기 안에 넣어야 합니다. 신발끈이 끼게 해서 뚜껑을 닫아주세요. 끝! 유선 헤드폰은 끝이 위로 향하게 착용하면 귀에 훨씬 잘 맞습니다. 그런 다음 선을 귀 뒤로 감아보세요. 그러면 헤드폰이 귀 밖으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실핀은 울퉁불퉁한 쪽이 머리에 붙도로 끼워야 머리카락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전자칫솔을 쓸 때는 빠르게 움직여서 이를 닦지 마세요. 전자칫솔은 치아를 부드럽게 지나야 해요. 한 손으로 설탕 스틱 찢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틱을 머그잔 위에 두세요. 검지와 중지 위에 스틱을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스틱 가운데를 누릅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찢어져서 설탕이 쉽게 쏟아질 거예요. 주스나 우유를 따를 때 상자의 입구가 위로 가게 유리잔을 따라보세요. 그러면 음료가 덜 튈 겁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방에 들어오셨군요. 이제 선글라스를 어디에 두시겠어요? 머리 위? 아니면 셔츠 깃에 걸어 놓으시겠어요? 주머니에 넣으시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안경을 가슴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렌즈는 안쪽을 향하고 다리만 주머니 밖으로 튀어나오게 두는 거죠. 그러면 안경은 안전하게 안에 들어있으면서 렌즈가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거예요. 변기에 물을 내릴 때는 항상 뚜껑을 닫아주세요. 물 내림 버튼을 누를 때 뚜껑이 열려 있으면 작은 입자로 된 세균과 더러운 물이 사방에 튀게 됩니다. 식기세척기 세제 태블릿의 비닐 껍질은 따로 벗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칸에 넣고 닫아주시면 돼요. 물이 그 비밀을 녹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브랜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사용 설명서를 확인해 주세요. 가스레인지 밑에 있는 서랍에 냄비만 넣어두셨다면 이건 이 서랍을 제대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이곳에 보관하실 수 있어요. 오븐의 열이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늦는 손님을 기다릴 때 유용하겠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둥근 고무 모양의 뚫어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화에서 이 뚫어뻥으로 막힌 변기를 어떻게 뚫는지 여러 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뚫어뻥은 싱크대의 막힌 부분을 제거할 때 필요한 도구예요. 변기에는 다른 특수 뚫어뻥을 사용해야 합니다. 타코를 먹고 있는데 안에 든 게 반대편으로 다 떨어지고 있다고요? 접시에 또르띠아를 한 장 더 깔아두세요. 그러면 떨어진 음식이 다 그 또르띠아 위에 떨어질 테니까 작은 타코를 하나 더 드실 수 있습니다. 야채 필러를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껍질을 벗기기 위해 앞으로 한 번만 움직이죠? 그러고 나서 칼날을 다시 넣어서 껍질을 벗겨냅니다. 이때 칼날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앞뒤로도 껍질을 벗길 수 있어요. 이 방법이 더 빠르고 효율적일 거예요. 목욕 가운을 입을 때는 허리띠를 뒤로 감지 마세요. 끈을 앞으로 꺼내서 옆구리에 고리를 끼운 후 원하는 대로 허리띠를 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꼭 맞게 가운을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종이 변기 커버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종이를 넣어서 가운데의 동그란 면이 변기의 뒷부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광고에서는 우리가 칫솔의 길이만큼 치약을 짜야 한다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완두콩만큼 작게만 짜도 이를 닦기엔 충분합니다. 치약을 더 빨리 많이 써서 치약을 또다시 사게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잘못되고 비경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 데오드란트를 잘못 바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밤에 데오드란트를 바르고 자는 거예요. 마늘 껍질을 벗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에 넣는 거예요. 윗부분을 잘라내고 마늘을 전자레인지에 넣은 후 20초에서 30초만 돌리면 끝이에요. 껍질이 쉽게 벗겨질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자를 중간에서 가장자리로 자르죠? 그러면 칼을 많이 움직여야 하고 토핑이 떨어지기도 해요. 정확하고 편리한 방법은 한쪽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으로 피자를 가로로 자르는 거예요. 피자를 4조각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2번만 자르면 돼요. 여행용 가방 위에 보호용 비닐을 또 한 번 붙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냥 티셔츠를 가방 위에 올려놓아도 충분해요. 목으로 손잡이가 튀어나오게 하고 옆 손잡이가 나올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을 내주시면 돼요. 비행기 좌석에 부착된 테이블을 사용해 미니 해먹을 만드실 수 있어요. 테이블에 벨트, 담요, 수건을 묶고 다리를 올려두시면 되죠. 휴대폰 화면에서 필요한 글자 또는 단어로 이동하기 위해 텍스트 영역에서 손가락을 누르지 않아도 돼요. 모든 아이폰에서는 스페이스 버튼을 길게 누르면 슬라이더를 제어할 수 있을 거예요. 맥의 스포트라이트 기능은 파일과 응용 프로그램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만 설계된 건 아니에요. 이 검색창을 계산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풀어야 할 수학식을 입력해보세요. 스포트라이트는 내장된 사전 앱의 정보도 사용해요. 아무 단어나 입력해보세요. 이 단어에 대한 데이터를 사전에서 가져올 거예요. 배가 고픈데 식당에서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을 도와줄 특별한 앱이 있어요. 이 앱에서는 음식의 모양, 크기, 무게를 보여줄 거예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와이파이 연결한 후 침대에 누워 새로운 창밖 풍경을 담은 사진 15장을 올립니다. 처음에 설렘이 사라지고 난 후 대형 TV에서 수상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스파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걸까요? 몰래카메라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존재합니다. 큰 카메라는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작은 카메라는 정말 은밀하고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가구 뒤, 장식물이나 통풍구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죠. 알람시계, 액자, 꽃병, 램프 등 일상적인 작은 물건을 숨길 수 있는 특수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체가 이상한 각도로 향하고 있는지, 침대나 욕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카메라에 렌즈가 달려있기 때문에 렌즈 반사를 찾는 것입니다. 불을 끄고 손전등, 레이저 포인터 또는 특수 무선 스파이캠 탐지기로 방안을 천천히 스캔하세요. 탐지기는 적외선 스캐닝 조명과 하나의 조명등이 함께 제공됩니다. 반사되는 빨간색 반점을 발견하면 손전등을 켜서 몰래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풍구와 벽이나 천장의 다른 구멍과 틈새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부 고급 탐지기는 카메라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쉽게 발견하고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탐지기는 전원이 켜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카메라에서만 작동합니다. 휴대폰도 숨겨진 위협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블루투스를 켜고 주변을 걸어보세요. 알 수 없는 장치가 화면에 나타나는지 확인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호텔에서 사용 중인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스캐너 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목록에서 IP 카메라 또는 캠과 같은 장치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또한 휴대폰을 셀카 모드로 설정하고 조명을 끄고 커튼을 닫은 다음 화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세요. 화면에 보라색 또는 흰색 조명을 주시하세요. 탐정놀이를 좀 더 해보려면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방안을 걸어보세요. 몰래카메라는 일종의 무선 주파수를 방출해야 합니다. 전화통화 신호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방의 특정 구역에서 통화하는 동안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전등, 스위치, 전기 콘센트, 램프 및 평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물체를 확인하세요. 약간 삐뚤어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거나 위치가 잘못 되어 있다면 누군가 손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스파이 장치에는 전선이 필요하며 누가 설치하든 전선을 비닐 바닥판 뒤에 숨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과 벽이 만나는 곳도 확인해야 하는 또 다른 곳이에요. 울퉁불퉁하거나 변색된 부분은 마이크가 숨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동전보다 크지 않더라도 천장과 벽에 있는 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래카메라나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호텔 관리팀이나 예약 서비스 알려주세요. 직접 기기를 만지거나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호텔 측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현지 경찰에 연락하세요. 방에 카메라가 있는지 스캔한 후에는 거울을 확인하세요. 누군가 반대편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어요. 먼저 거울이 벽에 내장되어 있는지 또는 조절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거울이 반투명하면 벽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거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손가락 끝을 유리에 대고 손가락을 떼어낼 때 지문이 남을 정도로 세게 누르세요. 지문을 관찰하세요. 지문과 유리가 있어야 할 곳에 거울 사이에 작은 틈이 있다면 그냥 거울이에요. 반투명 거울에는 틈이 없습니다. 거울이 반투명인지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두드리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거울에서 텅 빈 소리가 날 거예요. 이중 거울은 내 쪽보다 반대편에 더 밝은 조명이 필요합니다. 거울에 가까이 다가가서 양손으로 눈을 가리세요. 거울 뒤에 빛이 보이나요? 그렇다면 원치 않는 관객이 있을 수 있어요. 방을 나가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문이 단단히 잠겨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문이란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뿐만 아니라 테라스로 통하는 문도 의미합니다. 휴대용 도어록을 사용하면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어요. 작은 DIY 프로젝트로 문고리에 벨트나 가방끈을 감아도 좋아요. 버클을 채우고 여러 번 감아 보호 기능을 강화하세요. 자려고 할 때 문 옆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유리컵과 머그잔이 제격입니다. 잠자는 동안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요란한 소음이 발생할 거예요. 침입자는 조용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금품을 훔치는 것을 바로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중품을 가지고 여행할 때 방에 두는 것이 불편하면 객실 내 금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물리적 자물쇠 대신 비밀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호텔 직원이 마스터 코드를 알고 있어야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신 개인 금고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책처럼 생긴 금고를 구할 수 있어요. 튼튼한 금속과 질감이 있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번호 자물쇠가 달려있고 여권, 현금, 귀금속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노트북을 방에 두고 와야 되는데 누군가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USB 드라이브를 꽂지 못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USB 포트 옆에 물병이나 다른 물건을 놓아두세요. 거리를 측정하세요.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라고 가정해 볼게요. 누군가 노트북에 장치를 연결하려면 물병을 옮겨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트북과 병행하게 펜을 특정 각도로 놓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나침판 앱을 사용하여 휴대폰으로 각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누군가 움직이면 알 수 있죠. 방해하지 마세요 표지판 같은 간단한 물건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방에 들어왔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급하게 외출하다가 실수로 문과 문틀 사이에 표지판이 끼인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다시 돌아왔을 때 표지판이 정상으로 걸려있다면 누군가 이를 무시하고 방해를 시도한 것이 틀림없어요. 이 경우 리셉션에 연락하여 안전을 위해 함께 방에 들어갈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지품과 개인 안전만큼이나 객실 청결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기 팁이 있어요. 호텔 객실 청소 직원은 보통 8시간 교대 근무에 최대 20개의 객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즉 객실 청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아요. 침대를 정리하고 방과 욕실 바닥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모든 표면의 먼지를 털어내는데 충분한 시간이죠. 하지만 전등 스위치, 문과 서랍 손잡이, 리모컨과 같은 작은 물건을 관리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물건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되는 물건들이죠. 실제로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균이 손에 묻지 않도록 하려면 만지기 전에 모든 물건을 닦을 수 있는 항균 물티슈를 충분히 준비하세요. 휴가 가신다고요? 색연필이나 백엔잎 같은 몇 가지 유용한 아이템을 챙기는 건 잊으셨을걸요? 최고의 휴가를 위한 최고의 여행 팁을 모았습니다. 어딘가로 떠날 계획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면 여행을 7월에 간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굳이 성수기에 여행할 필요는 없어요. 가격도 비싸고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요.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성수기와 비성수기 사이에 있는 숄더 시즌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경우 4월과 5월, 9월과 10월이죠. 날씨는 이미 또는 여전히 좋지만 사람이 적고 숙박비가 훨씬 저렴해요. 항공편을 검색할 때는 항상 시크릿 모드로 검색하세요. 일반 모드로 검색하면 저장된 쿠키 파일이 검색자를 추적하고 검색한 지 오래되어 더 저렴한 항공편이 표시될 가능성이 낮아져요.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항상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세요. 또 다른 요령은 환율이 더 좋은 다른 거주 국가와 통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저렴한 다른 통화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하는 항공사에 관계없이 플라이어 계정을 만드세요.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선물하고 마일리지가 충분하면 무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로 여행하더라도 기회를 놓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행 후 마일리지가 플라이어 계정에 게시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진 항공권을 버리지 마세요. 또한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취소하지 마시고 노쇼를 하세요. 혹시 어떤 일이 발생해서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 어차피 비행기를 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좌석을 선택할 땐 다른 사람과 함께 비행하는 경우 옆좌석을 선택하지 마세요. 가운데 좌석을 사이에 두면 비행기가 만석이 아닌 이상 예약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운이 좋으면 두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이 3개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옆자리에 누가 앉게 된다면 일행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을 바꿔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자리를 바꿔줄 거예요. 경유지가 길다면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세요. 6시간의 경유지는 공항에 머무르기에는 너무 길고 나오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이 경우 더 긴 경유지를 선택하고 다음 항공편을 타기 전에 도시를 둘러보는 데 사용하세요. 호텔을 예약할 때는 항상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하세요. 비행기 티켓과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특별한 손님처럼 대접받을 수 있어요. 또한 체크인할 때 업그레이드 기회를 요청하세요. 같은 가격으로 더 좋은 객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기념일, 생일 등 특별한 날이 있다면 항상 호텔에 알려주세요. 호텔 직원으로부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호텔 검색을 위한 웹사이트는 사용하기에는 좋지만 호텔을 고른 후에는 직접 전화로 예약하세요. 웹사이트는 오퍼를 게시하는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되는 모든 것이 더 비쌉니다. 호텔에 직접 전화해서 객실을 예약하면 더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어요. 이제 짐을 싸세요. 우선 항상 짐 싸기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휴대폰에 보관하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바로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 며칠 동안 목록을 작성하고 생각나는 대로 다른 항목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면 짐을 챙길 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행 가방에 더 많은 짐을 넣으려면 옷을 돌돌 말아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공간을 훨씬 적게 차지합니다. 샴푸와 쏟아질 수 있는 기타 물건은 모두 샤워캡에 말아 넣으세요. 무언가가 폭발하더라도 내부의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어요. 또한 패킹 큐브를 사용하세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공간을 많이 절약하는 데 도움이 돼요. 물건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틱택 박스는 실핀을 보관하기에 좋은 수납 공간이 될 수 있어요. 모두 제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머리끈들을 함께 모아두는 데도 사용하세요. 백앤릿은 챙기셨나요? 꼭 챙겨야 해요.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여행 중 불편할 경우를 대비해 백앤릿에 옷가지 몇 개만 넣으면 끝! 베개가 완성되는 거죠. 또한 여행 가방 안에 건조 시트를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장거리 여행 중에도 옷에서 좋은 냄새가 날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 여권 사본을 만들어 지갑에 넣어 다니는 것을 잊지 마세요. 클라우드에 스캔한 사본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아이템은 보조 배터리예요. 공항과 비행기의 콘센트가 항상 작동하는 건 아니니까요. 색연필도 준비하세요. 무언가를 적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는 기압 때문에 펜이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필은 부러지기도 하죠. 색연필은 항상 곁에 있을 거예요. 또한 빨래 집게도 준비해두면 좋을 작은 물건입니다. 도착해서 칫솔이 카운터에 닿지 않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핀을 부착하면 스탠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작지만 유용한 또 다른 물건은 빵클립입니다. 빵클립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책갈피로 사용하거나 테이프를 롤 끝에 부착하거나 감은 코드를 제자리에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플립플랍에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V자 모양 부분이 종종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이를 방지하려면 빵클립을 바닥 밑으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이 클립이 플러그 막의 역할을 해서 플립플랍을 오래 신을 수 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물론 편안함이 최우선입니다. 스웨트팬츠와 레깅스가 청바지보다 훨씬 편하네요. 편안한 자켓을 입으면 춥지 않을 거예요. 프린지 스카프도 멋지고 커버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또한 압박 양말을 신으세요. 여행 중에 발이 붓는 것을 방지해줄 거예요. 여행 복장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일 수 있어요. 기내에서 비명을 지르는 어린아이가 있을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비결은 수화물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없더라도 취급 주의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화물이 더 잘 취급되고 비행 후 첫 번째 배치에서 나올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 중에 잠을 자거나 휴대폰 서핑을 합니다. 일부 여행객은 보드게임을 즐기기도 하죠. 하지만 주사위를 굴려야 하는 경우 주의 깊게 굴리지 않으면 주사위를 잃어버리거나 좌석 밑으로 기어가서 찾아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세요. 그런 다음 용기를 흔들어 주사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멋진 장소를 찾으려면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올린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하고 관심을 끄는 장소로 가보세요. 소매치기는 분명 존재하지만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귀중품이 소매치기에게 덜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세요. 고가의 카메라가 있으신가요? 카메라를 고친 것처럼 테이프를 붙이면 소매치기는 카메라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할 거예요. 휴대폰, 노트북 등 도난당하고 싶지 않은 다른 물건도 똑같이 하세요. 여행 후 전혀 쓸모없는 외국 동전을 잔뜩 가지고 돌아온 적 있으신가요? 일부 동전과 지폐는 여행 기념품으로 간직하기에는 좋지만 너무 많으면 귀찮죠. 이를 방지하려면 귀국 전에 남은 동전을 기부하세요. 좋은 일을 하는 동시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머니의 무게도 줄일 수 있답니다. 비행기가 굉음과 함께 움직이며 곧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휴가를 가게 되다니 정말 신나네요. 드디어 떠난다.
(1700m) 상공이 되어서야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한번 일어났어요. 통로를 보니 조종실 문이 열려 있어요. 불길한 예감은 들리지 않고 조종실이 완전 비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조종사가 어딘선가 낮잠을 자거나 편안한 휴식을 취하러 갔었나 아무도 조종하지 않고 있어요. 승무원에게 물어보니 진실을 알려주네요. 비행기는 완전 자동으로 운전 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비행하는 비행기는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의 소재가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죠. 많은 회사들이 조종사 없는 여객기가 만약이 아니라 언제인지의 문제라고 해요. 문제는 일반 대중들에게 그게 안전하다는 걸 납득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일단 안전벨트 표시가 꺼지면 전형적인 여객기가 이미 스스로 날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동 조종은 지시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 돌 수 있어요. 우린 이미 자동 시스템에 의해 여기저기 날아다녔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을 뿐이죠.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상업용 여객기는 이미 혼자 착륙할 수 있어요. 아직까진 잘 훈련된 2명의 조종사가 여전히 조종석에 있어야 해요. 현재로는요. 멀리네어와 같은 많은 회사들이 모하비 사막에서 자동 비행을 위한 작은 2개의 엔진이 달린 비행기를 시험해 왔어요. 2019년 12월에 에어버스가 첫 번째 완전 자동 이륙을 수행했어요. 비록 조종석에 2명의 조종사가 있었지만요. 혹시 모르니까요. 어떤 회사들은 구형 비행기를 개조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어요. 목적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복제하는 거죠. 그들 말로는 기술적인 것이라기보단 인간적인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신뢰 부족이죠. 비행한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전문 용어는 비행 공포증이라고 해요. 이는 모든 탑승객의 약 40%까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도 비행기를 타지만 특별히 달가워하진 않죠. 인구의 2.5%에서 5%가 비행기를 전혀 타지 못할 정도로 불안해해요. 그럼에도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거의 95%는 도로에서 발생하며 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만약 1년 동안 매일 800km를 비행한다면 사망 위험은 그래도 8만 5천 분의 1에 불과해요. 간단히 말해서 평균적인 미국인들에겐 심각한 사고의 위험은 1100만 분의 1에 불과한 거예요. 번개에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회사들은 호흡 운동과 고객들을 더 편안하게 해줄 다른 전략들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할 거예요. 항공사들이 여행객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는 게 놀랍네요. 어쨌든 이런 항공사고들 중 많은 것들이 인간의 실수로 인해 생겨난 거예요. 자동화하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인간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 자율 항공기가 곧 우리 곁에 올 거란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는 확장되고 더 빠르고 효율적인 여행에 대한 필요성이 커질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쁜 환경을 우회하기 위해 하늘을 나는 택시에 의존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이미 존재해요. 짧은 거리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수천 킬로미터도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거리를 4분의 1에 주파할 수 있어요. 이 모델들은 VTOL로 알려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헬리콥터와 매우 유사한데 거의 모든 곳에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죠. 또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더 조용한 메커니즘을 만들려고 해요. 기차가 덜컹거리며 여러분의 침실 창문을 지나가는 것보다 낫도록 말이죠. 또 배기가스를 낮게 유지해줄 전기 추진 시스템도 사용하고요. 끝없는 교통체증과 많은 배기가스도 이젠 끝이에요. 에어택시의 다른 점은 처음부터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조종사가 없다는 거예요. 디자이너의 과제는 건물과 다리 등 수많은 구조물이 있는 환경에서 작동하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다른 항공기, 심지어 새떼와 같이 움직이는 장애물을 피해 어떻게 비행할지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다양한 날씨가 조건과 씨름한 것 또한 복잡하고 심지어 위험한 가능성을 만들 수 있어요. 슈퍼폭풍, 먼지폭풍, 눈, 돌풍 그리고 심지어 토네이도가 진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택시기사에게 다른 길로 가자고 지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것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시스템이 계획한 경로로부터 우회할 수 있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건 특히 날씨와 난기류의 관점에서 볼 때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에어택시는 제한된 인원만 수용할 수 있죠. 단거리 항공편은 최대 14명을 태울 수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요. 호주 멜버른에 있는 신생회사인 스카이포츠는 2025년까지 대규모의 전국적인 에어택시 기지를 운영하고 싶어 할 정도로 이 차량에 대한 자신감이 아주 넘쳐요. 보잉, 에어버스, 토요타와 같은 다른 대기업들도 항공택시 경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더 큰 비행기들이 이미 조종사 없이 비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왜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궁금해할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해질 텐데 말이죠. 몇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규정들이 있거든요.
기업인들은 이미 규제 기관이 뒤처지고 있다면서 에어택시만 해도 불과 20년 안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 기술을 신뢰할 수 있다에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진 않습니다. 어떤 조종사들은 또 자동 시스템이 오작동할 수 있으며 그걸 넘겨받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기상현상을 지적하면서 사람이 개입하는 수준의 속도를 요구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또 조종사들이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걸 비난하겠어요? 그쵸? 하지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잉 737 맥스는 두 번의 엄청난 충돌로 2019년에 이륙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 한 번은 에티오피아에서요. 그 이유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비행 안정화 프로그램의 결함 때문이었어요. 이와 같은 사건들은 두려움을 강화시킬 뿐이에요. 조종사들이 컴퓨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개입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당연하지만 반대로 조종사들이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경고를 무시해서 추락한 사고가 문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조종사가 없으면 연간 41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엄청난 동기부여죠. 그럼에도 산업은 변화하고 있고 매년 개발이 증가되고 있죠. 정교한 센서, 개선된 카메라, 자체 평가 시스템.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질문들에 아직 완전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동 조종사는 비상 상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자동으로 살필 수 있을까요? 조난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항공교통관제소와 어떻게 소통할까요? 이런 불확실성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이미 어떤 게 가능한지 보려면 드론을 보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든 배 안에서 작동하든 드론은 확실히 더 흔해지고 있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고래 촬영부터 소포 배달, 장거리 정보 수집까지 드론은 접근 불가능한 지형의 도로를 그려내고 수색과 구조 작업에 열 감지 센서를 사용해요. 심지어 재난 상황인 곳에 물자를 떨어뜨리죠.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드론 사용률은 2019년에서 2021년에 3배 증가했고 2022년 말까지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이 중 어느 것도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1세기 전에 영국은 UAV 또는 무인 항공기를 개발했어요. 1917년 3월 21일 무선 조종 단엽기를 날릴 수 있었죠. 수십 년에 걸쳐 더 많은 프로토타입이 개발되었고 1940년대엔 수천 대의 무인 드론 또는 OQ-2 무선 항공기로 알려진 게 제작되었어요. 그 이후로 많은 변형 모델들이 사용되었죠. 모델 애호가들은 수십 년 동안 무선 조종 장난감 비행기를 사용해왔고요. 드론은 높은 수준의 편의성과 효과로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이유와 그 밖에 많은 이유로 기술 발전은 무서운 속도로 계속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들의 완전한 잠재력에는 도달하지 못했죠. 조금도요. 드론이 이런 특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조종사 없는 비행기가 뭘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볼까요? 말 그대로 못할 게 없을 거예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겁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미 100년 훨씬 넘게 하늘을 잘 날고 있어요. 기술은 거기 있어요. 어떤 의미에선 대중들이 도약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솔직히 말이에요. 공항은 꽤 성가신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성가신 일은 아마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동안 배낭에서 노트북을 꺼내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야 한다는 점일 거예요. 물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런 수고를 시키지 않겠지만요. 노트북은 밀도가 높고 엑스레이가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숨기기가 쉽습니다. 기기를 꺼내서 별도의 통에 넣으면 스캐너가 위험한 것을 포착하기가 더 쉽죠. 대부분의 비행기는 흰색입니다. 이 색상을 선택하면 이점이 있을까요? 아니요. 흰색 페인트는 공간을 더 밝게 만들지 않습니다. 페인트 칠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절약되지 않아요. 실제 선택의 이유는 안전, 효율성, 편안함입니다. 최초의 비행기는 금속 색상이었어요. 하지만 금속의 문제점은 부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페인트를 칠하는 건 비행기를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흰색이 선호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비행기는 구름 위를 높게 날기 때문에 햇빛에 많이 노출됩니다. 흰색은 열을 가장 적게 흡수하는 색으로 흰색 비행기는 열을 덜 받아요. 또한 햇빛은 페인트를 퇴색시킵니다. 화려한 색상의 비행기는 페인트가 매우 빨리 발해서 다시 칠해야 하죠. 그리고 다시 칠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항공기를 흰색으로 칠하는 것이 더 오래 지속되는 선택이죠. 또한 흰색 표면에서는 손상이 더 쉽게 눈에 띈다는 것도 흰색을 선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외 없이 비행기의 왼쪽에서 탑승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른쪽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첫째, 기장은 보통 왼쪽에 앉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종사가 비행기를 터미널 제트 브릿지에 정렬하기가 더 쉬워요. 또한 항공기는 오른쪽에서 연료를 주입하고 수화물을 실어요. 사람들이 왼쪽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때문에 승무원은 방해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승객에게 위험하지도 않죠. 측면 선택에 대한 일관성은 모든 것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왼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제트 브릿지는 비행기의 왼쪽에 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모든 비행기가 측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프로세스 뒤의 물류가 더 복잡해질 거예요. 창문 위에 그려진 검은색 삼각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행기 날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좌석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요. 비상 상황에서 승무원이 엔진 슬레이트 또는 플랩을 점검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지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크는 많은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다음으로 행이 창문과 잘 정렬되지 않아 있죠? 사업상의 문제입니다. 원래 모든 비행기는 좌석과 창문이 완벽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설계됐어요. 하지만 항공사가 제트기를 구입할 때 좌석을 추가해서 서로 더 가깝게 배치해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좌석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더 많은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더 많은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죠. 하지만 다리를 뻗을 공간이 줄어들고 창문을 놓칠 수도 있어요. 또한 모든 창문은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네모난 창문을 가진 비행기가 있었지만 그런 창문은 높은 고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추락사고를 일으켰어요. 높은 고도에서는 외부 대기압이 기내 압력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비행기 안과 밖의 압력 차이가 커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돼요. 창문이 없으면 이 응력이 소재를 통해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사각형의 창문은 방해물이 되고 응력의 흐름은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모서리에 압력이 쌓여 균열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창문은 깨져요. 타원형 창문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방해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합니다. 따라서 타원형 창문이 더 안전해요. 생산에 사용되는 유리는 늘어난 아크릴 유리이며 3개의 개별창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보안 조치로 수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하나의 창은 항상 손상되지 않아요. 창문에 작은 구멍이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이 작은 구멍은 사실 가운데에 있는 창문에만 있어요. 이 구멍의 역할은 실내와 실외의 큰 압력 차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깥쪽 유리창이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바깥쪽 유리창이 깨지더라도 가운데 유리창은 구멍이 나 있어도 창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그 창문은 창문에 김이 서리는 걸 방지해요. 이제 휴식을 취하며 영화를 보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행히 헤드폰이 한 쌍 있지만 2갈래 플러그가 있는 이상한 헤드폰이에요. 첨단 기술 같은 건 아닙니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재치 있는 조치예요. 비행기 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면 아무도 헤드폰을 가져가려는 충동을 느끼지 못하겠죠. 비행기 밖에서는 기본적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옵니다. 기내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내 음식의 맛이 다르다는 데 동의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으로 밝혀졌어요. 높은 고도에서는 낮은 기압, 습도 부족, 주변 소음으로 인해 미각의 기능이 달라져요. 미각은 달고 짠 음식에 덜 민감해지기 때문에 항공사는 더 많은 조미료를 사용해야 해요. 누군가 실수로 비행기 문을 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상황이 좋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적어도 아주 위험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곧 기내의 산소가 부족해질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 누구도 실수로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로 인해 문을 열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요. 비상시에는 문이 저절로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이착륙 시 승무원은 기내 조명을 어둡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상시 모든 것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 대피하기가 더 쉬워져요. 이제 파일럿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들은 항상 멋진 선글라스를 착용하죠. 하지만 그 목적이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한 건 아니에요. 선글라스는 눈을 보호하는 데 사용돼요. 조종사는 비행을 하는 내내 시력을 관리해야 해요.
하지만 문제는 조종사에게 시력 관리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이 방출하는 유해한 태양 복사는 지구 대기에 의해 걸러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지상에서 보낸다면 햇빛이 눈에 크게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 위는 달라요. 공기가 적고 밝기가 훨씬 더 높습니다. 고도가 305m 높아질 때마다 태양 복사열은 약 5% 더 강해져요. 평균적으로 항공기는 1700m 고도에서 비행합니다. 자외선 복사량이 지상보다 175% 더 많다는 이야기죠. 이는 사람의 시력에 매우 해롭습니다. 조종사는 공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양한 눈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 문제가 생기면 조종사 경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선글라스는 최고의 품질이어야 합니다. 햇빛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서 눈을 100% 보호할 수 있어야 해요. 또한 평광은 조종석 디스플레이의 인식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없어야 해요. 선글라스는 최상의 선명도를 제공하고 눈의 피로를 줄여주며 색상 변형을 최소화해서 조종사가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와 똑같이 볼 수 있어야 해요. 자, 오셨군요. 장시간 비행 또는 더 심하게는 연이는 비행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쌓이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경험 많은 여행자들이 알려주는 몇 가지 요령과 비법을 통해 보다 쉽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먼저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혹시 오버패커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사용 가능한 모든 공간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양말이나 수영복 같은 작은 물건은 신발 안에 넣는 것이 좋아요. 스카프와 벨트는 핸드백에 넣으세요. 배낭을 가지고 여행할 경우 가장 무거운 물건은 맨 아래에 넣으세요. 또한 모든 옷을 돌돌 말아서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공간을 덜 차지하고 구김이 덜 생겨요. 여행을 떠날 땐 무거운 지갑은 집에 두고 가세요. 대신 여권이나 현금과 같은 필수품은 작은 용기나 세면도구 가방에 넣으세요. 민트통을 사용해 신용카드와 현금을 보관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안에 넣은 다음 종이로 덮고 민트를 깡통에 채우세요. 짜잔! 완벽한 은신처가 준비됐습니다. 큰 로션이나 보습 제병은 집에 두고 오세요. 콘택트 렌즈 케이스를 구해 칸칸이 필요한 제품을 채워 넣으세요. 기내 공기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비행 중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작은 여행용 용기는 여행 중에 필요한 것 같은 모든 제품을 담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액체가 쏟아질까 걱정된다면 용기 상단에 비닐랩을 씌운 다음 뚜껑을 덮어주세요. 비타민이나 기타 알약이 있다면 인터넷에서 이와 같은 여행용 알약 정리함을 구입할 수 있어요.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수납 공간이 있고 각 수납 공간에는 13개에서 21개의 알약이나 캡슐을 담을 수 있어요. 또한 밀봉 링이 있어 알약을 먼지와 습기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죠. 이제 공항에 미리 도착해 면세구역을 돌아다니기로 결정했어요. 아무것도 살 계획이 없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제품을 주머니에 넣게 되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많은 공항이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는 특별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네, 커다란 창문, 풍부한 조명, 안마의자, 편안한 좌석 공간 등이 그 예예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차분한 승객은 소매점, 면세점, 음식점에서 돈을 쓸 확률이 10% 더 높아요. 공항이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보안 검색 후 바로 반짝이는 면세점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신기한 점은 면세점을 통과하는 통로가 보통 왼쪽으로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이에요. 즉, 오른팔로 짐을 끌기 때문에 매장을 통과할 때 오른쪽을 볼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면세구역을 왼쪽으로 돌리면 승객이 가장 많이 보는 오른쪽에 더 많은 공간이 남아요. 그런데 면세점이 시내 상점보다 저렴하다는 평판이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과자, 음료, 향수는 공항이 더 비쌀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환승 항공편이 있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주의하세요. 일부 공항에서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100g 이상의 액체류는 밀폐된 봉투에 담겨 있더라도 경유지까지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요. 비행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교통이 매우 혼잡해서 2시간 정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거대한 교통 허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권장사항은 쇼핑, 식사 및 음료에 더 많은 돈을 쓰도록 하기 위한 기발한 계획일 뿐이에요. 보안 검색과 여권 심사를 모두 통과하고 나면 황금 시간이 주어집니다.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거나 읽을 책을 사거나
새 향수에 거액을 지출하는 등 지갑을 열 가능성이 가장 높은 60분이죠. 생수 같은 걸 공항에서 사면 금방 돈이 바닥날지도 몰라요. 모든 여행자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대부분의 공항에서 물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빈 물병을 가지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물 보충 스테이션을 찾으세요. 이런 곳은 보통 화장실 근처에 있어요. 최신식 리필 스테이션을 찾을 수 없더라도 최소한 분수대 정도는 있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공항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지 마세요. 좋은 환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미리 환전한 것을 잊어버렸다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어요. 일부 서비스는 주문 몇 시간 전에만 통지하면 돼요. 또는 최종 목적지에서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없는 여행을 위해 고급 여행 가방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면 지퍼가 고장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 사이에 짐이 흩어지는 일도 없을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벼운 여행 가방을 구입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동안 짐이 더 무겁기를 원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바퀴가 달려있으면 여행 가방을 훨씬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면 수화물을 위탁하기 전에 전자 추적 장치를 가방에 넣으세요. 여행 중에 가방을 추적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꼭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요. 이제 아주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공항에 가기 전에 가방에 넣은 모든 짐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그러면 수화물을 분실했을 때 항공사나 보험사의 분실물을 보여줌으로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물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탑승권 4분을 인쇄해서 여행 가방 안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행 가방을 분실했을 때 공항 직원이 쉽게 식별할 수 있죠.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렌즈를 빼세요. 기내의 건조한 공기는 눈을 건조하게 하고 콘택트 렌즈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야, 새로운 나라의 공항에 도착하면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싶거나 기내에서 먹기 위해 특이한 간식을 사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비행 전에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비행기 화장실에서 예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여권 어딨어? 아, 여기 있네? 휴, 잠깐, 내가 신용카드를 가게에 두고 왔나? 아니, 여기 있네.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복잡한 공항을 헤매면서 서류와 카드를 잃어버릴까봐 걱정된다면 이런 멀티포켓 넥 지갑을 준비해보세요. 길이 조절이 가능한 넥 스트랩이 있고 여권, 카드, 현금, 열쇠까지 수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 대형 가족 여행용 지갑을 구입하세요. 모든 서류와 여행 중 가장 필요한 소지품을 넣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이즈의 여행용 지갑을 찾을 수 있어요. 또한 여러 개의 수납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면 일부 제품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신용카드를 어느 수납 공간에 넣었는지 기억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보너스 사실, 탑승권에서 SSSS 또는 S 문자가 보이면 추가 보안 검색을 받을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 이 글자 대신 바둑판 무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표시가 있는 경우 기내 수화물도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2차 검색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뭘까요? 편도 예약 또는 항공권 현금 결제 여부가 기준 중 일부예요.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무작위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날개 옆에 앉아있을 때 비행기 창문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노란색 고리는 비상 착륙 시 도움을 주기 위해 있어요. 공기 주입식 슬라이드는 비행기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비상 출구에서만 전개될 수 있어요. 중간에 있는 승객들은 날개로 바로 나가서 거기서 지상으로 가야 할 거예요. 하지만 비행기 날개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너무 높아서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 작은 노란 고리가 유용하게 되죠.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문과 고리를 통해 밧줄을 묶어요. 이렇게 하면 모두 부상 없이 안전하게 지상에 도착할 수 있어요. 비행기 담요 아래서 아늑하게 있는 걸 피하도록 하세요. 어떤 항공사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세탁을 해요. 개인 여행용 담요, 스카프 또는 자켓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걸을 때는 항상 신발을 신는 걸 기억하세요. 그 바닥의 카펫은 비행하는 동안 완벽하게 닦을 수도 또 닦이지도 않을 거예요. 승무원이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화장실이 아니라 트레이 테이블이에요. 기내 화장실 손잡이보다 8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응급 상황일 경우 산소 마스크에는 약 15분 동안만 지속될 수 있는 충분한 공기 흐름을 갖고 있어요. 다행히도 이건 비행기가 적절한 착륙 장소를 찾거나 최소한 사람들이 산소 마스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고도까지 내려가는데 딱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이착륙하기 전에 왜 좌석을 올리고 트레이 테이블을 닫으라는 요청을 받는지 궁금해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눕혀진 좌석은 편안하지만 뒷좌석의 승객들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데 이건 비상시에 아주 결정적이죠. 내려진 트레이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빨리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거죠. 게다가 트레이 테이블은 비상 착륙 시 여러분이 안전한 자세를 잡지 못하게 해요. 이건 좌석에서 몸을 구부리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손으로 뒤통수를 덮는 자세예요. 트레이 테이블이 내려있는 동안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기내를 둘러보면 비행기의 중앙 부분 주위에 검은색 또는 빨간색 작은 삼각형이 보일 거예요. 이 스티커들은 승무원들이 비행기의 날개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해줘서 밖에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 맞는 창밖을 내다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이륙, 지상주행, 착륙 시 2가지 이유로 창문 차양을 내리면 안 돼요. 첫째, 승무원들은 항상 바깥의 상황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열린 차양이 도움이 되겠죠. 둘째, 비행기가 지상에 있을 때 예를 들어 화재처럼 기내에 이상이 생기면 지상요원들은 들어가기 전에 창문이 열려있지 않는 한 그걸 보고 상황을 평가할 수 없어요. 비행기 창문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창문 안과 바깥쪽의 압력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구멍 자체는 2번째 유리에만 만들어졌고 전체적으로 유리는 3개가 있는데 이것은 보안에도 도움이 돼요. 바깥 유리가 깨지더라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무원들이 통로를 따라 걷는 동안 머리 위 칸을 만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칸막이 바로 아래에는 보통 기내를 관통하는 난간이 있는데 통로에 더 잘 서 있기 위해서는 요령을 쓸 수 있어요. 조종사들은 여러분의 편안한 취침을 위해 밤에 기내의 불빛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갑작스러운 소등 후 처음 몇 분 동안 어두움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비상시에는 1분 1초가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빨리 행동해야 할 때를 위해 어둠에 익숙해지도록 불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복도 바닥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밤에 비상착륙을 할 경우 출구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2개의 발광띠가 통로를 따라 있을 거예요.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나가려면 그걸 따라가세요. 승무원들은 또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과 비상구 사이의 좌석을 세는 걸 제한해요. 이렇게 하면 사용 가능한 다른 가이드가 없는 경우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만약 번개가 비행기에 내리치면 승객들은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항공기 전체가 알루미늄 코팅으로 덮여 있어 전류를 전도하고 내부로 들여보내지 않아요. 이 보호는 번개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테스트돼요. 이렇게 해야 기압이 고르게 분포되기 때문에 비행기 창문은 둥글어요. 만약 비행기의 창문이 네모나다면 강한 기류가 창문 모서리에 축적되어 기내를 감압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안 좋죠. 비행기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어요. 보통 문 위쪽에는 객실 승무원들이 여러분을 그곳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작은 레치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쓰러졌을 때 도움을 주는데 모두 유용하죠. 네, 그런 일은 피하자고요. 비행기의 날개는 밤에 비행기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 빨간색과 녹색 불빛을 깜빡여요. 초록색은 항상 오른쪽 날개에 있고 빨간색은 왼쪽에 있어요. 항공기 타이어는 착륙 시 실제 경험하는 것보다 4-5배 더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타이어보다 휠이 부러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조종사들은 항상 다른 식사를 먹어요. 식중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죠. 오래된 브리또 때문에 비행기 조종사 중 한 명이 쓰러져도 비행은 잘 될 수 있지만 둘 다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둘 다 생선을 먹지 않아요. 일부 항공사들은 조종사들이 수염을 기르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얼굴털은 산소 마스크가 안전하게 장착되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종사들은 항상 의식을 유지해야 해요. 대부분의 항공기의 좌석은 파란색이에요. 이 색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때문이에요. 또 이게 청결을 유지하기에도 쉽죠. 비행기 탑승 후 우르릉거리는 소리는 비행기에 짐을 싣고 있는 소리예요. 화물칸은 객실 바로 아래에 있어서 가끔 소리가 꽤 크게 들릴 수 있어요. 7시간 또는 8시간 이상의 대부분의 비행에서 조종사는 조종석 내부 또는 근처에 특별히 설계된 휴게석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승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객실 구역이 있고 그곳은 가끔 승객 구역과 분리되어 있어요. 일부 더 큰 항공기는 심지어 주 객실 위나 아래에 개인 승무원 숙소도 갖추고 있어요. 대부분의 여객기의 날개는 비행기의 맨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그걸 저익이라고 부르죠. 첫째, 저익 아래에 엔진을 설치하면 지면에 더 가깝고 수리하기 쉬워져요. 두 번째, 경착륙 시 날개가 충격의 일부를 떠맡게 돼요. 그리고 비행기가 물에 빠지면 날개가 생명을 구해주는 베개가 돼요. 그런데 비행기는 10분에서 60시간까지 떠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건 비행기의 모델, 날씨 조건, 그리고 조종사의 기술에 달려 있어요. 대부분의 비행기들은 흰색이에요. 왜냐하면 이 색이 태양광선을 제일 잘 반사하고 항공기 본체는 그렇게 가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흰색일 때 손상이 가장 잘 눈에 띄죠. 그리고 흰색 페인트가 제일 저렴해요. 어깨끈이 그냥 허리 벨트보다 더 안전해 보이지만 비행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가 난기류에 빠지면 공중에서 약간 흔들려요. 허리벨트는 더 심하게 흔들릴 경우에 대비해 여러분을 제자리에 있게 해줄 거예요. 어깨끈은 좌석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행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자동차에서는 충격이 보통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앞유리를 통해 날아가지 않게 어깨끈이 필요해요. 승무원의 좌석에는 어깨끈이 있지만 그건 좌석이 승객들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해서예요. 좌석이 더 좁고 승객들을 마주보는 위치에 있죠. 승무원들은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릴 때 자신들의 좌석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해요. 또한 그들은 잠재적인 대피 동안 사람들을 돕고 지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항상 왼쪽으로 비행기에 탑승한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첫째, 기장이 보통 그곳에 앉아요. 이렇게 하면 기장이 비행기를 터미널 탑승교에 맞추기가 더 쉬워요. 또 항공기는 오른쪽으로 연료를 공급받고 짐을 실어요. 승객들이 왼쪽에서 오면 승무원들은 방해받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죠. 구석을 확인해 보세요. 침대 밑에도요. 잠깐, 저기 숨어있는 건 뭐죠? 호텔은 마치 내 집 같은 곳이어야 하죠. 하지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어떤 직원이나 매니저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들이 여기 있어요. 일부 호텔 주인들은 숫자 13을 아주 미신적으로 믿거나 손님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경우든 13호실이나 13층 전체가 완전 없는 경우를 발견할지도 몰라요. 아시아에서 숫자 4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생일, 기념일, 결혼식이 있다면 추가 요금 없이 쉽게 업그레이드된 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냥 미리 전화해서 다가오는 행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침대에 얼룩이나 벌레가 있는지 확인하는 걸 수도 있지만 방에서 가장 더러운 TV 리모컨을 관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손님들이 쓰고 나서 소독하지 않아요. 사용하기 전에 샌드위치 비닐봉지에 넣으세요. 그 방에 다른 더러운 것들이 많지만 그건 나중에 다룰게요. 모든 호텔에는 시설관리과에서 분실물을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제일 많이 분실되는 물품은 폰 충전기지만 더 흥미로운 것들이 발견되었죠. 틀니, 유리눈, 그리고 심지어 벌레 상자까지. 만약 5년에서 10년 후에도 아무도 이 이상한 보물들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면 네, 기다려줄 만큼 친절하죠. 청소부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서로 추첨해서 가져와요. 일부 고급 호텔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몰래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장소는 문틈 구멍이에요. 그러니 항상 방 문틈 구멍은 마스킹 테이프나 퍼티로 가려주세요. 하지만 방에 있는 몰래카메라도 절대 괜찮지 않아요. 위치를 확인하려면 머리맡에 전등을 끄고 폰의 전면 카메라를 켜세요. 천천히 방을 스캔하세요. 전면 카메라가 그 적외선을 포착할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곳이 침대 근처와 화장실이에요. 그러니 그 부분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호텔 주인들은 종종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무료로 머물게 해줘요. 보통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은 몰랐을 거예요. 직원들과 청소부들도 특전을 받을 수 있어요.
수건, 슬리퍼, 목욕 가운, 샴푸 등을 챙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몰랐을 수 있는 건 호텔 체인들이 방에서 이 물건들을 가져가도 괜찮아 한다는 거예요. 문구류, 세면도구, 커피 머그잔, 우산, 이름과 로고가 적혀있는 어떠한 것들도요. 여러분이 이 물건들을 갖고 가면 무료 광고 효과가 있게 되죠. 호텔 레스토랑 입구 근처의 아름답고 밝은 야채와 과일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접시를 가지러 가기도 전에 몸의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덜 먹으면 회사는 돈을 아끼게 되죠. 여러분에게 샤워젤이나 다른 세면도구를 추가로 줄 수는 있지만 아침 식사 뷔페에서 너무 많은 음식을 집으면 요금을 받는 곳도 있어요. 버려진 음식의 양으로 요리사를 화나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어떤 나라의 몇몇 호텔들은 손님들에게 접시에 안 먹고 남은 음식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해요. 여러분의 하룻밤을 위해 할인을 제일 크게 받는 방법을 기꺼이 알려주는 호텔은 없어요. 그러니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오후 6시 이후에 예약을 하세요. 영업부에서 막판에 취소된 모든 예약권을 팔려고 하는 때거든요. 그건 종종 가격 인하를 의미하기도 하고 때론 반값이기도 하죠. 한 달 중 첫 번째 일요일이 체크인하기에 가장 좋아요. 희석객들은 떠나고 출장객들은 아직 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좋은 방들이 이용 가능할 거예요. 최고의 방을 고르려면 루밍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호텔의 모든 방을 볼 수 있고 어떤 방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접수원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는 한 기꺼이 다른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무료 폰 충전, 머리 고데기, 생수, 보드게임 등이 거기에 속하죠. 또 여러분을 위해 환장을 주문하고 콘서트나 극장표를 예약하고 지정된 시간에 여러분을 깨워줄 수 있어요. 호텔에선 예약 비용을 미리 지불했더라도 체크인 시 여러분을 거부할 수 있어요. 오후 6시 이전에 여러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가는 길을 어떤 게 방해하고 있다면 전화를 걸어 미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제 시간에 도착한다 해도 방을 거절당할 수 있어요. 보통 호텔이 초과 예약되었을 때 발생하죠. 이 경우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안내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젊은 독신 남성, 커플,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온 사람들이 가족이나 나이 많은 독신 여성에게 방을 뺏길 수 있어요. 그건 주로 첫 번째 그룹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좀 더 융통성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미니바를 덮치기 전에 음료들이 밀봉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호텔 종업원들은 손님들이 제공된 음료수를 다 마시고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수돗물로 병을 다시 채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쉿, 저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대형 체인점들은 종종 중요한 손님들을 만나거나 도시를 돌아다니게 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특별한 교통수단을 갖고 있어요. 호텔이 소유한 택시들은 보통 시내 택시보다 저렴하므로 돈을 아끼고 싶다면 접수대에서 호텔 교통비를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접수원에게 어디서 식사를 해야 하는지 추천해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호텔 종업원들은 비록 그곳의 가격이 비싸고 맛이 없을지라도 추천비를 지불해주는 지역 가게를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예요. 투숙객들은 사실 방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호텔의 장소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공항, 해변, 시내, 유명 명소와 가까우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죠. 네, 별이 하나도 없어도 내부의 조건이 그리 좋지 않더라도 말이죠. 발레 파킹을 위해 키를 건네주기 전에 잘 생각해보세요. 호텔 직원들이 고가의 차를 훔쳐 타고 다니면서 심지어 촬영까지 한 경우가 있어요. 제 차요? 안 돼요. 옆방에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가명을 쓰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 나머지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큰 침대와 해변이 잘 보이는 싱글룸을 요청했어요. 실제로 받은 건 2개의 작은 침대와 벽돌담의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는 방이에요.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그 차이를 배상하기 위해 어떤 보상이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해요. 매니저가 제안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 방에 있는 금고는 전혀 안전하지 않아요. 귀중품이 있다면 프런트 직원에게 관리하고 있는 메인 호텔 금고에 넣어달라고 하세요. 모든 직원들이 여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안전해요. 비록 호텔 의자와 소파가 깨끗해 보이겠지만 현미경으로 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먼저 수건이나 담요를 깔지 않고선 거기 앉지 마세요. 전에 있던 손님이 가구 위에 발을 올려놨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방 카펫은 거의 세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발은 분명 더러울 거예요. 아마도 1년에 한 번 혹은 그 이하일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로 그 위를 걷지 마세요. 슬리퍼를 이용하거나 신발을 신은 채로 있었다면 신발 밑에 샤워캡을 씌워주고 떠나기 전에 여행 가방에 넣으세요. 침대도 마찬가지예요. 눕기 전에 청소부들이 손님들 간의 린넨을 세탁할 수 있지만
그 큰 아름다운 세균 덩어리 침대 커버는 예외인 걸 알아두세요. 물잔도 만지지 마세요. 그걸 닦았다고 해도 아마 다른 표면을 닦을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전일 거예요. 왜냐고요? 그건 직원들은 각 방을 완전히 청소하는데 20에서 30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꼼꼼히가 아니라 빨리 해야 하죠. 종종 간과되는 것들은 전등 스위치, 문과 서랍 손잡이, 리모컨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자주 손이 가는 것들이에요. 전문가들은 이 물건들의 변기만큼이나 많은 세균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해결책은 항상 충분한 항균 티슈를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호텔의 청소 관행에 대해 묻는다면 기억하세요. 청소가 소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말을 조심하게 하고 매니저에게 허점을 보이지 마세요. 호텔은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모든 호텔이 원칙대로 청결에 신경을 쓰는 건 아니에요. 베드버그나 다른 해충들이 존재할 수도 있죠. 알아차렸을 때는 너무 늦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을 열면 서둘러 짐을 풀지 마세요. 특히 침대 위에서요. 모든 옷을 선반 같은 곳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일단 가방을 욕조에 넣고 방에 성가신 벌레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러그, 소파 쿠션 등 해충이 살 수 있는 모든 장소를 확인해보세요. 이 과정을 다 마친 후에만 가방을 욕조에서 꺼내고 짐을 푸세요. 욕조는 어떤 벌레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을 때 그 어떤 벌레도 짐에 기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나저나 그 이불은 당장 바닥에 던져버리는 게 좋을 거예요. 시트는 정기적으로 교체될 수 있지만 이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호텔들은 일주일 정도마다 세탁을 하지만 어떤 호텔들은 신경도 안 써요. 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고급 호텔들은 매일 시트를 교체하지만 저렴한 호텔 다수는 손님이 체크아웃한 후 베개나 침구를 바꾸지 않습니다. 도착하면 새 베갯릿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겁니다. 화장실의 유리잔도 제대로 닦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떤 직원들은 이 유리잔에 티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소독약이나 가구 광택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호텔에서 딱 맞는 사이즈의 시트를 사용하지 않는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편리할 수도 있지만 호텔에서 사용하기에는 실용적이지 않아요. 시트를 집에서 가는 것보다 자주 교체를 하기 때문에 금방 탄력을 잃게 되죠. 게다가 고무줄이 들어간 시트를 준비하는 건 꽤 성가셔요. 침대 종류마다 한 개씩 다른 사이즈가 2개씩 있어야 합니다. 더블베드당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시트를 2장씩 준비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시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호텔에 있는 침구와 수건이 거의 항상 하얀색이라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물론 편리함 때문이에요. 모두 흰색이라면 함께 세탁하고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표백제를 사용하기 쉽겠죠. 두 번째는 고객 경험 때문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흰색이 고급스럽고 산뜻하다고 인식해 숙박을 더 즐겁게 느낀다고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객실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해 보인다면 주의하세요. 의무적인 시설 이용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숙박비를 미리 결제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체크아웃 시에 최종 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예약 전에 봤던 최초 가격과 리조트 요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만약 호텔에서 값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면 체크아웃 할 때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작은 글씨를 꼭 읽도록 하세요. 많은 호텔에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화장실에서 변기 바로 옆에 있는 전화기 말이에요. AAA에서 호텔이 4등급을 받으려면 이 전화기는 필수입니다. 좀 놀랍죠? 예를 들어 욕실에서 젖은 바닥 때문에 미끄러져 쓰러진다면 이 전화기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화장실로 돌아가 볼게요. 호텔에서는 일반적으로 배관 청소 도구를 두지 않습니다. 호텔에서는 여러분이 방에 들어온 첫 번째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 합니다. 훌륭한 모든 호텔에서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바로 안락함이에요. 익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욕실에 이 청소 도구가 있으면 사람들이 언젠가 변기가 고장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호텔 이미지에 도움이 되진 않겠죠? 호텔 카드키에 자석 스트립이 내장되어 있다면 핸드폰 지갑과는 떨어뜨려 놓으세요.
문제는 키카드가 이미 많이 업데이트 되었으며 그 과정이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내 자석처럼 꽤 강한 자석은 키카드를 지울 수 있고 그러면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예요. 호텔에서 새 카드를 발급해 주겠지만 그래도 불편할 겁니다. 많은 호텔들에서 결제 형태로 신용카드만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객실을 직접 예약하거나 호텔에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호텔 예약은 호텔 투숙의 첫 단계일 뿐이에요. 휴가나 출장 기간 중에는 미니바나 기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체크아웃을 할 때 한 번에 모든 돈을 지불하게 되죠. 만약 여러분의 체크카드에 모든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호텔은 여러분을 고소하는 것 외에 돈을 받을 수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모든 추가 비용이 은행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할 거예요.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약한 객실에서 쉬는 손님을 불쑥 찾아가지 않고 호텔 직원이 청소 후 다음 투숙객의 도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예요. 그나저나 호텔에서는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 체크아웃 시간을 보통 오전 11시나 오후 12시로 정해둡니다. 아침을 먹고 여유 있게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많은 호텔에서 침대 근처에 콘센트가 없어서 좀 짜증났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경우에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호텔들은 휴대폰과 다른 전자기기들이 인기를 얻고 널리 사용되기 전에 지어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침대 옆에 콘센트가 필요하지 않았고 그들 중 많은 수가 아직 시대를 따라잡지 못한 거예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호텔에 묵으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체크인 데스크에 가면 호텔 직원이 이미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호텔들, 특히 고급 호텔들은 여러분의 SNS에 대해 약간의 조사를 하거든요. 조금 소름 끼칠 수도 있지만 이건 그저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체크인 시 기존의 키를 취소하고 잠금 코드를 재설정시키는 초기 카드 키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직원들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가끔 직원들이 무례한 손님들에게 키 폭탄으로 짓궂은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초기 키를 2개 주는 거예요. 어떤 키를 사용하든 두 번째 키를 사용하면 첫 번째 키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아마도 호텔방의 화장실에서 찾을 수 없는 물건 중 하나는 치약일 거예요. 저가 호텔의 경우 치약이 의료용품으로 분류되어 주문하기 너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고급 호텔의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자신들의 화장실에 어울릴 만큼 근사한 치약 회사를 찾지 못하는 거죠. 직원들이 호텔 객실을 자주 청소하지만 작은 물품들을 소독하는 건 그들의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리모컨과 핸드폰은 호텔방에서 가장 더러운 물건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시기 전에 소독용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만약 안전을 위해 귀중품을 금고에 넣어둘 생각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호텔 자물쇠는 자물쇠 대신 비밀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호텔에 있는 누군가가 마스터 코드를 알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정보를 누가 손에 넣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호텔들은 보통 하루 평균 노쇼 비율이 10% 정도이기 때문에 초과 예약을 받습니다. 즉, 여러분이 예약한 방을 실제로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나타났는데 빈 방이 없다면 그냥 걸어 나가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원래 예약한 호텔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유사한 호텔의 방값을 지불해야 하죠.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호텔 객실에는 놀라운 양의 물건이 남아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호텔에서는 한 직원이 심지어 남겨진 상어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상어가 호텔에 오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상어는 마침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연 서식지로 돌아갔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호텔에는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안전 때문입니다. 나무나 타일 바닥보다 카펫에서 미끄러졌을 때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두 번째로 방바닥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 손상된 카펫을 교체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펫은 방음 기능을 더해줍니다.
만약 지나치게 활동적인 이웃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되겠죠. 대륙이라는 뜻의 컨티넨탈 아침 식사가 무엇이며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이름은 섬나라인 영국에서 붙은 것입니다. 즉 유럽 대륙에서 먹는 아침 식사를 의미하죠. 페이스트리, 다양한 토핑을 얹은 얇게 썬 빵, 고기, 치즈, 과일 주스, 뜨거운 음료가 주 메뉴입니다. 침실에 있을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 그들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요, 3살짜리 애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휴가를 갈 때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묵고있는 방 곳곳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일 거예요. 우선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기 위해선 호텔 방에서 가장 뻔한 장소를 살펴보세요. 몇몇 전문가들은 만약 육안으로 카메라를 찾을 수 없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기본적인 탐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카메라엔 렌즈가 있고 모든 렌즈는 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확인하는 빠른 방법은 방에 있는 모든 커튼을 닫고 불을 끄는 거예요. 휴대폰의 손전등을 사용하여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장소나 물체를 가리켜 보세요. 흔한 장소 중 하나는 천장에 있는 연기 감지기입니다. 의자를 잡고 불빛을 똑바로 비추고 빨간색이나 파란색 빛이 반사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렌즈를 정확한 각도로 빛을 비추어야 반사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다 확인한 후에 욕실에 있는 샤워기 헤드나 알람 시계, 핸드폰 충전기와 같은 다른 물건으로 이동하세요. 이 물건들의 위치를 명심하세요. 충전기가 감시 카메라가 있을 수 있는 곳에 있다면 자세히 살펴보고 리셉션에 전화를 하세요. 심지어 방에 있는 그림도 불법 촬영 카메라의 잠재적인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조명, 밖에 있는 구멍 또는 옷장 안 어딘가 역시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무시무시한 장소는 화장실 거울입니다. 이건 찾기가 까다로워서 조금 열심히 찾으셔야 해요. 또한 밤에 여러분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찾기 위해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 카메라는 인간의 눈이 볼 수 없는 적외선을 방출하여 밤에 영상을 촬영합니다. 또한 불을 끄고 카메라를 셀카 모드로 전환해 보세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에는 적외선 필터가 있지만 전면 카메라에는 없습니다. TV 리모컨으로 전면 카메라를 가리키고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직접 볼 수 있을 겁니다. 화면에 밝은 빨간색 불빛이 보인다면 작동 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건 주변에서 밝은 빛을 찾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어두운 곳에서 카메라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호텔 방에 들어갈 때 와이파이를 끄는 거예요. 대부분의 카메라는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에 와이파이가 다운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역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일부러 꺼진 것인지 알 이유는 없습니다. 카메라가 로컬 와이파이에 연결됐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호텔 객실 와이파이에 처음 접속할 때 개인정보 공유에 주의하세요.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 전자메일과 같은 로그인 자격증명을 요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 호텔과 동일한 와이파이 로그인 페이지를 생성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깜빡 속을 수도 있다고요. 또한 와이파이 라우터에 연결하기만 했을 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이메일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현재 사용 중인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를 보여주는 앱을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노트북, 스마트 TV, 최악의 경우 몰래카메라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무선 주파수 스캐너는 자체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방에 있는 무선 카메라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많은 무선 장치들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모든 장치와 무선 방출 신호를 껐다 하더라도 아무 신호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생활 침해는 누군가가 대화를 엿듣기 위해 휴대폰이나 유선 전화를 도청하는 데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도청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무선으로 원격 송신기에서 소리를 녹음기로 보내는 회선에 마이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비싸지 않고 많은 가게나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장비를 손에 넣을 수 있어요. 전화통화 중에 딸깍거리는 소리나 원거리 음성 또는 옛날 녹음기가 재생되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감지했다면 누군가가 전화 내용을 듣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일반적인 현대식 휴대폰에서 나는 일반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도청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몰래 휴대폰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므로 배터리를 방전시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계속 방전되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전화기에 있는 일부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땐 비정상적인 전화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알림이 계속 울리고 음소거 상태가 된다면 휴대폰이 도청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들은 통화뿐만 아니라 실제 핸드폰 자체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핸드폰에 있는 사진, 영상, 파일 및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거죠. 핸드폰에 전원을 끄려고 했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추적하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완전히 종료되려면 모든 앱과 활동에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핸드폰이 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종료가 지연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마구잡이로 된 기호와 숫자가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경우예요. 여러분의 전화를 도청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코드를 받아야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문자 메시지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메시지가 아닌지 확인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문의해보세요. 만약에 앱을 스크롤하며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것 또는 수상한 것을 발견한다면 그 앱은 스파이 앱이 변장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한 브라우저에 검색하지 않은 이상한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핸드폰을 만지지 않았는데 무작위로 전원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게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게 언제든지 핸드폰 카메라를 켤 수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해킹당한 것 같다면 공장 초기화를 하세요. 공장 초기화를 하면 파일, 설정 및 앱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같은 위험은 노트북에도 적용됩니다. 때때로 스파이웨어가 우리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에 침투하게 도와주는 접근점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클릭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배터리 방전, 과열 및 이상 작동은 PC가 감염되었다는 징후입니다. GPS 추적기는 누군가의 차량을 추적하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설치한 건 꽤 간단하지만 추적기가 보통 차 안 깊숙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운전하는 동안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거나 운전하는 모든 곳에서 우연히 같은 사람을 보는 것 같다는 으스스한 느낌이 든다면 추적기를 찾아보세요. 가장 흔한 장소는 차 밑이나 뒷바퀴 근처입니다. 하지만 차를 추적하는 사람은 똑똑하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적기를 쉽게 찾지 못하게 하겠죠. 차량 외부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차량 내부를 살펴보세요. 거기서 뭔가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을 추적하던 사람이 추적 장치를 심었거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의 차에 한번 탔을 때 그 장치를 몰래 심은 것일 수도 있어요. 대시보드 뒤와 차량 전자제품 내부를 확인하면서 찾아보세요. 추적기를 찾기 위해 차를 뜯어내진 마세요. GPS 버그 탐지기를 사실 수 있으니까요. 자동차 가까이에서 전자 주파수를 찾으면서 추적기를 찾아냅니다. 추적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위치를 찾는 건 도와줄 거예요. 탐지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세요. 이렇게 하면 주파수가 추적기를 방해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것도 효과가 없다고 느낀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외딴 곳에 차를 주차해보세요. 외딴 차고라도 좋아요. 아, 편집증이 생길 것 같다고요? 그런 분은 손 좀 들어보세요. 사용한 수건들을 세심하게 정돈하는 건 호텔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은 욕실 바닥이나 욕조 같은 데 버리죠. 그럼 직원이 수건을 갈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 그걸 모두 곱게 접어 보관한다면 직원이 아직 깨끗한 건 줄 오해하고 그대로 놔둘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적은 예산으로 여행 중이고 호텔에서 바로 요리할 수 있게 가전용 기기를 몇 개 갖고 왔어요. 별건 아니지만 콘센트가 하나밖에 없고 전기포트에 계란을 좀 삶고 싶다면 하지 마세요. 우선 여러분은 콘센트의 용량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게 심지어 호텔의 화재 경보기를 울릴 수도 있어요. 그냥 샌드위치 같은 걸 먹으세요. 물론 라면물은 끓일 수 있지만 갓 구워 바삭한 토스트가 먹고 싶다면 절대로 다리미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사람들은 심지어 얼은 피자를 헤어드라이기로 데우려고 했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다른 호텔과 진짜 식당을 알아봐야 했죠. 항상 조식이 포함되어 있는 호텔을 선택하세요. 보통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며 게다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를 거예요. 호텔 조식 뷔페에 들러 커피, 치즈, 햄, 토스트, 과일을 먹는 게 나아요. 본전을 뽑았다면 점심 먹기엔 배가 부를 거예요. 가끔 호텔 방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때가 있어요. 혼자 여행하는데 침대가 2개라면 둘 다 쓰지 마세요. 그건 호텔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일을 더 만드는 거예요. 비록 룸 서비스에 청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퇴실하기 전에 기본적인 정리를 하는 게 예의죠. 방에 떨어진 종이를 줍고 바닥에 흘린 커피를 닦으세요. 그렇지만 침대는 정리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간에 직원은 시트를 교체할 거예요. 게다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침대를 정리하면 사실은 그저 작은 먼지 벌레들을 위해 사랑스럽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벌레는 진짜 문제일 수 있어요. 최고의 직원이 있는 최고의 호텔도 그 작은 벌레에는 무력할 수 있거든요. 우선 짐을 방에서 가장 깨끗한 곳인 욕조에 넣어요. 그리고 벌레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벌레가 보이지 않으면 짐을 풀어요. 좋아요. 벌레는 없지만 곰팡이는요? 곰팡이가 호텔 방에 침투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젖은 수건을 침대에 던져놓고 하루 동안 외출하는 방법이죠. 굉장한 냄새가 나는 방으로 돌아올지도 몰라요. 여행을 많이 할 거라면, 같은 호텔 체인을 한 번 이상 사용할 계획이라면, 미니바에서 탄산음료를 마신 적이 없다고 호텔을 속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탄산음료 한 캔이 편의점에서 사던 것보다 2배 더 비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호텔의 불량 손님 목록에 오르긴 싫겠죠? 우습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호텔 방에 있는 주전자의 양말이나 다른 옷을 삶으면 안 돼요. 일부 호텔 지배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다고 주장해요. 그냥 옷은 호텔 청소부에게 들려보내세요. 만약 두꺼운 베개를 베고 자는 걸 좋아한다면 프런트에 여분의 베개를 요청하세요. 소파에 있는 쿠션을 가져올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아마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을 거예요.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항상 예의 바르지만 팁을 준다면 훨씬 좋겠죠. 마지막 숙박 날에 룸서비스 팁을 남기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방을 청소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에게만 팁을 주는 건 불공평하죠. 만약 마지막 날에 팁을 남기기로 했다면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함께 남기세요. 차에서 내리고 탈 때 주차 발레에게 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줍어하지 말아요. 문직이나 짐꾼에게 팁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작은 팁들이 보탬이 될 수 있고 그들은 이런 여분의 현금에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호텔 방에서 재사용 가능한 물건들을 기념품 삼아 갖고 오는 것은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샴푸, 린스, 로션, 비누, 빗, 바느질 세트를 갖고 가는 건 괜찮아요. 이건 비상시에 여러분에게 유용할 테니까요. 다른 손님을 위해서 수건, 유리잔, 그리고 접시는 놔두세요. 방에 꿈에 그리던 목욕 가운이 있다면 항상 프런트에 가서 하나 살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허락도 없이 하나 가져가려고 한다면 후에 신용카드에 청구될 거예요. 그런데 호텔 수건을 발코니에서 말리지 마세요. 만약 바람에 실려 수건 중에 하나와 작별 인사를 하게 되면, 아니면 수상한 이웃이, 여러분이 그 비용을 치르게 될 테니까요. 그냥 평범한 수건이지만 꽤 비쌀 수 있거든요. 프런트에 전화해서 체크아웃을 늦게 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호텔에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에겐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호텔에선 방에서 몇 시간 더 있게 해주면 여러분이 이 호텔을 다시 선택하거나 팁을 남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물어봤으니까 후회는 안 남겠죠. 퇴실할 때 직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방을 환기시켜두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은 청소 직원들이 해야 할 가장 많은 시간 소모적인 일 중 하나이며 그들은 방을 엄청 빨리 청소해야 해요. 방이 좀 상쾌해지게 창문을 좀 열어두세요. 밖에 날씨가 엄청 더우면 에어컨을 켜놔도 돼요. 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마세요. TV 리모컨은 책상 위에 놔두고 식기류는 식탁 위에, 그리고 의자는 제자리에 넣어두세요. 그렇게 하면 이미 시간이 급한 청소하는 사람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매일 방 수백 개를 청소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실수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고 실수로 컵을 떨어뜨려 깨트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프런트에 전화하세요. 그런 작은 사고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게다가 경영진은 청소하는 직원이 깨뜨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들이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요. 호텔 보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보통 무료고 첫 숙박 이후에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여행을 많이 한다면 예약할 때마다 보너스를 주는 대형 체인점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받거나 더 나은 와이파이, 무료 체육관 사용, 심지어 무료 숙박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샤워 조심하세요. 실수로 모든 수증기를 동시에 방으로 방출한다면 호텔의 화재 경보기가 울릴 수 있어요. 호텔은 안전을 위해 그런 시스템들을 매우 민감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음번에 욕실에 증기로 채울 땐 문을 꼭 닫으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한다면 호텔에 미리 알리세요. 반려동물 정책은 호텔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특이한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2번, 3번 다시 확인하세요.
반려동물 친화적인 호텔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공작새라면 함께 갈 수 없을 거예요.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보통 근처에 다른 호텔을 알려줄 거예요. 털복숭이 친구를 숨기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개는 엄청 시끄러울 수 있고 고양이도 그럴 수 있죠. 공작새도요? 만약 걸리게 되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거예요. 예약 에티켓이 예전과 좀 달라졌어요. 예전엔 몇몇 호텔에 편지를 써서 머무는 것을 확인해야 했어요. 요즘은 예약 정보를 모두 휴대폰에 저장해두면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들이 꽤 행복해질 거예요. 대형 호텔이라면 몇 시간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체크인하고 있을 수 있어요.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은 대개 손님, 배달, 행사, 비상 상황, 로비를 뛰어다니는 공작새 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바빠요. 한 가지 조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사소한 질문으로 그들을 방해하지 마세요. 보통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있는 책자를 참고하세요. 답은 그곳에 있을 테니까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